네, 7월 21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래도 주로 지금 스터디하시고 발굴하시는 게 이제 우주항공 쪽이시죠? 네,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같이 가져가면서 스몰캡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우주항공 분야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일에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 이것이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11일 날인가요? 브랜슨 그 버진그룹 회장도 성공했고요. 네. 일단 실제 우주 여행인지, 왜냐면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네. 진짜 우주 여행이냐, 네. 지구 그 대기권에 뭐 잠깐 머물렀던 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벤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7월 11일이죠.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9일 전, 10일 전인데 7월 11일에 이제 버진 갤럭틱에서 민간 우주 여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민간이라면 리처드 브랜슨을 포함해서 이제 민간인 승객들이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발사가 된 건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비행을 했고요. 고도는 약 86km, 지구 고도로 86km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성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어제 기준이 있거든요. 20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저녁 10시에 블루 오리진에서 아마존의 전 CEO였던 제프 베조스를 비롯해서 또 승객 4명이 우주를 이제 탐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100km 이상, 약 한 106km, 100km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일각에서는 좀 논란 아닌 논란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주목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발간한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잠깐 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죠. 이제 우주를 어디서부터 우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우주지? 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100km, 고도 100km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고, 거기서부터 그 위를 우주라고 하자라고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0km를 설정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이제 비행기가 양력으로 날아가는데 양력으로 이제 날아갈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트 엔진으로서 이제 비행이 가능한 기준이다 라고 해서 100km를 설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버진 갤럭틱은 우주를 간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트 엔진으로 그냥 일반 비행기들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트 엔진을 쓰긴 썼는데 이제 86km를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최초로 성공한 게 아니야, 상업적으로는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제프 베조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가 최초다, 이걸, 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무조건 제프 베조스 말이 맞다고 보기도 힘든 게, 나사라든지 일부 국가기관에서 어느 이제 기관들 몇몇 기관에서는 80km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법제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답이 없는 논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게 우주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준궤도냐 궤도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준궤도는 쉽게 말해서 이제 포물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비행 시간이 되게 짧아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우주 여행은 이제 궤도 비행을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주변을 돌면서, 그렇지. 이제 뭐 충분하게 시간이 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래서 준궤도 비행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10분이 난 출발부터 착륙까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실제로 약간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약 한 3분? 길어봤자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보다는 전 체험에 가깝지 않나? 라는 보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9월 달에 스페이스X도 민간 우주 상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궤도 비행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체류 시간이 우주 공간에서 한 얼마나 돼요? 3일입니다. 아, 이게 진짜 우주 여행이지. 그렇죠. 저거 뭐 잠깐 10분 갔다가 근데 지금 어쨌든 비용은 수억씩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근데 결국에는 비용이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상업화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발사기 때문에 비싼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싼 거 어쩔 수 없는데, 맨 밑에 좌석 가격을 보시면 버진 갤럭틱이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2.8억 원, 3억 원,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이번에 321억 원인데 이게 사실 경매로 낙찰된 최고 가격이 321억 원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상업화됐을 때 321억 원 우리가 어떻게 내?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아마 제프 베조스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게 또 프리미엄이 됐겠죠. 첫이라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일스톤 경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누가 최초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라이트 형제가 1900년대 초에 이제 비행기를 개발하고 나서 불과 50년, 그러니까 이제 50년이 지난 뒤에 상업화의 첫 단계를 내딛고 완전한 상업화에 시작된 거는 10년, 20년 뒤에 바로 또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우주 여행도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던 게 이제 비행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꿈 같은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본격적인 어떤 우주 여행 혹은 우주 관광 상품,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오기까지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오기까지. 근데 이게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좌석 가격이 3억이면 이건 부자들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평생의 꿈이 우주를 가보는 거면 또 너무 먼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3억이면. 왜냐면 뭐 완전 평생 꿈도 못 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신혼여행 가볼 수 있겠는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고 실제로 비행기를 이제 기준으로 말을 했고요. 1900년대 초에 비행기가 개발되고 50년 뒤에 첫 상업화에 접어들고, 그리고 한 10년 뒤부터는 어느 정도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갔거든요. 1960년대 정도. 그래서 1960년대 비행기 너무 꿈 같은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비용이 돈이 했지만. 네. 근데 일단 기대가 되는 건 스페이스X. 저게 2021년 9월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예정인데 물론 연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게 궤도에서 우주 공간에 한 3일 동안 네. 지구를 같이 도는 거니까 네. 저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우주 관광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예, 저게 기대가 되네요. 저도 저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도 과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좀 물리적인 힘듦도 있어요. 왜냐하면 궤도 비행을 하려면 훨씬 높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막 중력 가속도 체험해가지고 막 비행사들이 버티는 훈련 보셨나요? 예, 뭐 그 엄청난 압력, 정신까지 있잖아요. 육지 막 훈련, 막 그 훈련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비용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트레이닝 훈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먹고 자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요. 하루에 몇 억씩 내야 돼요. 여기서 마시는 물 한 잔 값이랑 거기서 물 한 잔 값이랑 물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비용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아니 뭐 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 지금 뭐 한두 푼이 아니죠. 631억인데 저거 뭐 저는 뭐 억만장자들이 정말 그 사치에 가까운 자기 만족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세 개 업체가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이 세 개 업체가 주로 지금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후발 업체들이 있나요? 다른 업체들이? 여기서 근데 우주 개발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광범위하게 보시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많아요. 뭐 인공위성 관점에서만 본다면 뭐 기존에 있던 뭐 원앱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카이퍼, 아마존에서 하는 프로젝트 카이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텔레셋이라든지 유텔셋이라든지 유럽에도 굉장히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보잉 하시면 그냥 비행기 만드는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잉도 우주 부문이 있어요. 사업 부문이 있고, 로키드 마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우주 산업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 항공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저 어떤 우주 관광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것보다는 지금 이제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통신 혁명, 이게 가장 앞선 그 뭐라 그럴까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유인 우주 산업이, 그러니까 관광 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인과 유인을 따로 보셔야 돼요. 유인 우주 산업이 이번에 첫 성공을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도출되는 의의가 뭐냐면 이제는 유인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주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그럼 유인이 이 정도인데 과연 무인은 어디까지 왔을까? 무인은 실제로 돈이 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9월 달에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상업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되는 단계까지 이제 무인은 쪽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주 산업이 뭐 우리가 뭐 저거 우주여행 갈 수 없으니까 너무 좀 뒤떨어진 얘기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무인 우주 산업은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산업이 굉장히 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산업을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글로벌리 이제 그 뭐 유인항공, 유인 우주항공 이제 지금 뭐 우주 저렇게 나가는 정도가 된 거고 무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쏘아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 웬만한 나라들은 다 하는 거고 지금 한국의 전체 그 글로벌 이 우주항공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다라고 이게 좀 데이터가 지금 현재 집계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전망치, 이제 유명한 이제 뭐 BOA라든지 이런 부분 기관에서 나오는 전망치에 따르면 2030년에 우주 산업의 규모가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여행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행 시장이랑은 코로나가 아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제 여행 시장이 죽기 전에 그 정도 시장 규모와 맞먹을 것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발간이 막 되고 있어요. 나중에 10년, 2030년이니까 9년 뒤라고 보시면 돼요. 약 9년 뒤에는 그 정도 될 것이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의 기업들의 위상은 어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우주항공주 테마 해가지고 뭐 관련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우리가 그 장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한국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아, 우리가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력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기술력이 딸립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인건비가 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란 카이스트 박사학위 박사들, 서울대 박사들, 공대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건비가 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 유럽에 있는 박사들보다는 인건비가 싸요. 그런 근데 의미에서 여기가 산업이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신흥국들은 또 넘볼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있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한국 정부에서도 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육성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정책이 중요한데 정부에서도 이제 우주 개발과 관련된 어떤 뭐 5개년 계획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10월에 발사될 누리호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이 아직 민간 시장이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가기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그러한 지적들이 요즘에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우주청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법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아직까지 막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에 아니면 과기부 직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우주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중요하게 여기고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은 있는 정도로 봐야겠네요. 아직 본격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본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막 돈이 일단은 뭐 들어오고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움직임이 있는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종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국내 매출은 아시다시피 이게 막 폭발적인 성장력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한국이 뭐 쏘아 올 일이 많지 않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옥석을 찾을 때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 그런데 이 해외 매출 비중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이제 이끌어가는 기업들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죠. 대표적인 경우는 인텔리안테크가 될 수 있겠죠. 네? 인텔리안테크가 될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 네, 인텔리안테크도 될 수 있고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좀 주가가 많이 요동쳤는데 많이 올랐는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블루오리진과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초에 블루오리진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몇 안 되는 발사체 관련된 로켓 관련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테마주, 우주항공 테마주 해가지고 한 7, 8개 업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우주항공 주는 몇 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었죠. 맞습니다. 전부 이제 방산업체인 네. 거고.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우주항공만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런 어떤 방산을 같이 하면서 일단 안정적인 수익원이 그래야 그거 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더 그 기업의 성장면이나 주가 상승면에서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주식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 주식이 싼가 아니면 비싼가를 판단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방산주는 저도 방산 종목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적 커버했고 방산업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되게 방산업종도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를 평가할 때 방산을 베이스로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방산 회사인데 우주산업도 같이 가고 있으면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정도이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의 어떤 틀을 변화시킬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주 관련된 매출이 되게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언급하신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 순수한 우주항공주라고 볼 수 있는 건 캔코하고 인텔리안, 세트레가이 요 정도인 거죠? 사실 순수한 우주항공주다. 말이 좀 우주와 관련돼 있냐?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관련도가 높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보면 인텔리안테크는 안테나를 파는 회사거든요. 네. 과연 그 안테나,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안테나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로 막 직접적으로 날려보내는 거 아닌데 안테나가 역할이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주와 관련된 맞죠. 그래서 우주 산업이 평창하고 위성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인텔리안테크의 매출도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주 관련된 산업이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한화 방산 에어로스페이스, 네. 방위 산업하고 항공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항공우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 두 개 일단 뭐 시가총액 규모가 일단 다른 기업들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의 어떤 대장주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런 업체들을 꼽는데 우리가 그걸 올바르게 봐도 되는 것인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향후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 우주항공 관련. 우주항공 관련해서 포텐셜은 있지만 시가총액이 몇 배가 될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우주 테마를 통해서 여기서 더 몇 배가 막 한 번에 단기간에 갈 수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게 안정적이면서도 매출 규모도 있고 시가총액도 있는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네. 기업이 그 가치가 뭔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우주항공 테마를 가지고 네. 이거는 그 매출 비중이 이쪽에 좀 몰려 있는 그 외의 업체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방산업종에서 조금 한마디만 제가 덧붙여드리면 그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보실 때 우주 산업만 보고 그 기업을 보시기보다는 방산업종도 이렇고 이런데 여기가 사업 부문에 우주항공 쪽도 이 정도로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좋은 회사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방산업종은 아예 제쳐두고 보시면서 우주항공 쪽만 봤을 때 얘네가 대장주니까 얘네를 사는 게 맞아라고 보시면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관련해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와 이제 세트레가이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인텔리안 테크는 말씀하신 대로 안테나 네. 생산하는 곳이고 세트레가이는요? 세트레가이는 이제 인공위성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아, 제작을. 예, 인공위성 자체를 제작을 해서 이제 해외 쪽에 주로 해외에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 인공위성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체 인공위성 시스템, 인공위성을 포함한 전체 인공위성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두 개 업체를 탑픽으로 보셨는데 지금의 현재 주가 상황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적정한 매수의 그 시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적정한 매수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상반기 때 자료를 내고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초에 아크 인베스트로 인해서 주가 부담이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뉴스들, 소식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발사되는 우주 여행,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발사되는 누리호,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통신에서 뭐 스타링크라든지 아니면 원앱 같은 사업들도 하반기에 전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 계절성도 하반기 때 좀 더 실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반기를 중심으로 좀 더 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시점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트레가이나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그동안 상승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늦진 않는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리 그 항공우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일단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이거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벤치마크로 삼아 볼 만한 혹은 우리가 또 해외 투자를 직접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회사들이 좀 우주항공 쪽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전 사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제일 괜찮은 회사는 스페이스X입니다. 테슬라? 네. 아니요.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 아, 스페이스X. 근데 스페이스X는 아시다시피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장된 회사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가장 최신 트렌드가 스페이스X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스페이스X는 진짜 민간에서 이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나 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이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IPO 시점이 다가오면 좀 더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실제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의 기업들 중에서는 제가 좀 트렌드를 좀 막 이렇게 리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냥 딱 고만고만하다. 지금 버진 갤럭틱도 그렇고 이번에 베조스가 올라간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스페이스X만 하지는 못하다. 사실 스페이스X 다음 회사는 블루 오리진인 건 맞아요. 근데 블루 오리진도 이제 비상장이고 버진 갤럭틱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버진 갤럭틱은 우주 여행에 초점이 맞춰진 회사고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이 발사체 완전 로켓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자료를 보니까 항공 우주선 엔진 제작하는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항공 우주 ETF 관련된 것도 좀 있네요. ETF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ETF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티커명으로 UFO ETF가 하나. UFO네요. 예, 티커도 UFO고 이거는 상장된 지가 조금 됐고 이제 나머지 한 단계가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올해 초에 상장이 된 ARKX 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워낙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상장되는 당일날 이제 밤새 기다렸는데 상장된 첫날엔 조금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ETF를 보실 때 투자해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구성 종목이거든요. 네. 구성 종목들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구성 종목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 ETF가 우주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 라고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뉴스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차라리 ETF를 보신 것보다
개별 종목을 좀 더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지금 투자할 만한 거는 스페이스X인데 네. 스페이스X하고 블루오리진 이거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오히려 국내 주식이 낫지 않을까. 아,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주식이 낫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세트레가이하고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네.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 국내로 왔네요. 국내에는 ETF 없죠? 우주항공.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ETF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ETF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거 종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아까도 뭐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면 논란이 있었던 게 뭐 3D 프린트 네. 뭐 그런 회사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일단 샀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도 뭐 나쁘지 않다니까 그럼 매도는 언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매수를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사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념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우주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냐. 성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거야라고 물으시면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항상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지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좀 보유하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긴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 텀을 길게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항공주 지금 뭐 국내 개별 주식이 오히려 해외 글로벌리 그 ETF나 이런 거보다도 낫다고 하셨으니까 네.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뭐 시한적으로 시계열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저궤도 위성 통신을 예로 들 경우에는 올해 9월이랑 올해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막 통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고 나서 항상 이제 이 시장 포션을 넓혀가는 와중에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기가 됐을 때가 판단이 되시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제가 언제 파시면 됩니다. 저궤도 사업할 때. 네, 예를 들면 저궤도 관련된 주를 말씀을 드릴 때요. 지금 파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점을 지금 단언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테마주로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테마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단기 어떤 모멘텀에 있을 때 싹 올랐을 때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어떤 급등할 걸 기대하기보다는 뭐 내년 후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몇 년을 끌고 가야 될 주식으로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리기 힘든 게 하루에도 15%씩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가 15% 올랐다가 며칠 뒤에 어느 정도 제자리 다시 찾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모멘텀을 이렇게 콕 집어드리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일단 뭐 매력적인 단어이긴 한데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확실하게 딱 손에 잡히는 이런 것은 아직 부족하니까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자료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이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시죠. 유동원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이거 뭐야? 통하는 게 있는 건지 이게 옷이 자켓이 색상이 실제로는 좀 많이 다른데 화면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오늘 저 주식시장도 빠졌는데 이거 우리까지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미국 시장은 이게 파란 게 상승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보죠. 네. 자, 일단 참 시장이 답답해요. 한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 답답해요. 참 오늘 오를만한데 또 안 오르고.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또 지금 작년에도 외국인들이 팔아도 주식시장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 워낙 비관자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개인 투자 자금이 계속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 규모를 보시면 뭐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1조씩 막 계속 사던 모습에서 최근에는 규모가 좀 줄고 있죠. 예, 그래서 국내가 지금 자금의 여유가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하신가 봐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물론 저는 이제 한국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적고 한국에 대한 어떤 뭐 초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주말 뭐 상당히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정도의 이런 센티멘트, 그러니까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들 쭉 보니까 굉장히 비관론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참 상당히 많이 불안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뭐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러한 심리 바탕에는 최근에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큰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지난주에 좀 금요일날 그렇게 좀 빠졌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 동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요.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단 단위로 봤을 때 좀 제법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좀 크네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하면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2, 4분기 초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2, 4분기 거의 뭐 초반 중반부터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이제 차익 실현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소형주가 지금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결국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떤 좀 걱정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사실 뭐 그런 경기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중소형주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중소형주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미국은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못 오릅니다.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렸냐, 뭐 흔들렸다라는 게 정말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들이 좀 올라오던데 그러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지난주 말까지입니다. 11.94% 올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1% 더 빠졌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 차트는 2.5%지만 그러면 한 3.5% 4% 정도 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어저께 또 1.5%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겨우 3%, 3% 정도 하락한 경우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에서의 조정으로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 오면 뭐 작게는 5%, 많게는
뭐 20%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지금 미국 증시가 튼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S&P 500은 더 좋죠. 예, S&P 500은 보시면 아까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 15%,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월요일 날 한 2% 정도 빠졌었고 다시 또 1.5% 올랐으니까 2% 정도밖에 안 빠진 거죠, 뭐 거의. 그래서 S&P도 좀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한국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지수, 속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12.5% 올랐는데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경기 순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6, 7%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전체 코스피의 거의 30%가 넘고 거의 뭐 40% 정도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 지수를 또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지수들을 놓고 보면 이런 델타 변이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고 이 시나리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지난주 또 급등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시장 크게 뭐 그 이유로 조정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행주를 포함한 컨택트주 이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주식에 대한 차트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월요일 날 컨택트 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또다시 화요일 날 반등을 또 했어요. 그래서 자, 우선 뭐 델타 변이 부분만 우선 먼저 보죠. 인플레이션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는 왜 생기느냐? 당연하죠. 다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계획했던 저녁 식사들 다 캔슬. 그죠? 지금 서울이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로 안 된다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교회를 주말마다 나갔는데 이제 벌써 2주째 또 집에서 교회를 뭐 그런 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가 GDP의 60% 이상 차지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쪽이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되면서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 보통 이 전염병이 생기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웨이브까지도 오기도 했었죠. 특히 가장 셌던 게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고요. 지금도 그런 델타 변이 뭐 람다 변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백신을 맞아야지 어떤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변이가 나올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사율이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사율은 떨어지는 거니까. 예. 뭐 심지어는 그 유명한 빌 에크먼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염이 되는 게 백신을 맞는 효과랑 똑같다. 아예 그냥 걸려서. 네. 그래서 어떤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람다 변이는 뭐 좀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델타 변이는 치사율이 독감보다 낮고 감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 미국의 어떤 이 경기의 액티비티, 경제 활동 그리고 또 영국의 경제 활동 뭐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물론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출이고 글로벌 경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조정이 오랜 기간 이어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뭐 한 달 뒤에 계속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물론 가이던스를 줄 때는 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이 좋은데 계속 빠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오는 실적, 2, 4분기 실적이 계속 좋다면 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는데 그게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보면 정답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정말 너무너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과연 커버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말로는 뭐 괜찮아. 이건 뭐 일시적이야라고 하면서 또 내년도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네. 자, 이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합니다. 걱정의 강도로 따지자면 델타 변이는 뭐 1이라면 이 물가 부분은 거의 7 정도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이번 사이클이 과거에 그 2013년부터 쭉 해서 이제 2020년 이 터지기 전까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의 어떤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 저인플레이션 시대보다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아졌어요. 특히 2019년 하반기, 2020년 초보 이때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그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 평균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1.8%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은 물론 숫자는 정말 높게 나왔어요. 5.4%. 그렇지만 또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4.5%나 나왔지만 제가 느끼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장기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과거의 1.8%보다는 훨씬 높은 즉 한 2.5% 정도 수준. 정말 좀 세게 보면 한 3%까지 정도의 인플레이션 숫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과거 사이클 때 금융위기가 땅 터지고 그리고 몇 년이 걸쳐서 이제 부양책을 막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 2009년부터 엄청난 부양책을 썼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얘기했던 게 2013년, 네. 금리 올린 게 2015년. 그러면 거의 6년의 기간이 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했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을 썼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타임이 거기서 6년이라 그러면 2026년이야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좀 더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 2023년 말에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 거다. 즉 이번에는 전에처럼 6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3, 4년 걸리고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나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미국 증시를 보시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시점부터가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물론 중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조정,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좀 조정 이런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 오긴 했지만 그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었고 언제 대세 하락장이 나온 거냐면 코로나19 터지기 그때 시기부터 35%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금리를 2023년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거의 고점 가느냐 이때부터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그러면 저는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언제부터일지.
지난번 사이클은 자그마치 11년 걸렸는데 이번 사이클은 11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한 6년, 7년 정도의 사이클이다. 그러면 그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 2020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플러스 6년. 이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이따가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약간 걱정을 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걱정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2.5% 정도 인플레이션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인플레이션 뭐 그 우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그런 이유들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네. 그 외에 또 이제 변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 미국의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 근원을 또 따져보면은 거기에는 미중 갈등이 포함이 되잖아요. 중국의 인플레이션,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건값이 상승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출에서 전이가 되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리쇼어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젠가요? 그제 그 유럽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저는 그게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때 옐런 장관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미중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만에서 어떤 뭔가 무력 충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요. 독일의 PPI가 39년의 최고치. 예, 어쨌든 물가에 대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정 부분 해징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 해징을 한답시고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거나 뭐 정유주를 사거나 산업재주를 사거나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을 사는 거. 부동산은 maybe. 네. 근데 뭐 부동산도 사실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의 어떤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해징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주를 사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해징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를 사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해징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주를 사야 돼요. 왜? 이쪽은 지금 공급망 차질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차트 볼게요.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4.5%의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뭐 과거에 코로나19 이전 그 아주 전 이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근원이 3%. 그다음에 또 산업재 버블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3% 위로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이번 지금 4.5%입니다. 그럼 이건 거의 그때 고점의 1.5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해요. 왜 트랜지토리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숫자를 보시면 이게 노란색 이게 반도체에 시작된 반도체로 시작돼서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나타난 아주 큰 이 그 라이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중고차를 사고 그리고 옛날에 원료인 석유 관련된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그 내연기관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거죠. 여기 숫자로 보면 뭐 거의 2.3%, 4.5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중고차, 전기차, 그다음에 옛날 뭐 가솔린 내연 기관차 등등으로 이 전체 이 생태계가
영향을 받았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것만 스무스 아웃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겠죠. 왜? 재밌는 차트를 봤는데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똑같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여러 강의를 다니는데 뭐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사면 너 뭐 살 거니? 좀 얘기해 줘봐. 하면 다 얘기하는 게 나는 전기차 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전기차는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기차를 쓰시는 분과 가솔린 차를 쓰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거리를 주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를 하면 거의 30%도 안 돼요. 전기차가.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되죠. 게다가 이게 공유 차량으로 가버리면 또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낮춰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의 어떤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긴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넘어가면서 뭐 항공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숙박 관련된 뭐 등등 이런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자,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이게 파란색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숫자를 보시면 2%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또 뭐 다른 물가 상승률 구성도 보시면 지난달에 전달 대비해서 1.9%포인트나 올랐는데 이 중에서 중고차가 10.5%니까 예, 뭐 말 다 했죠. 여기서 보시면 다 자동차예요. 그다음 석유 관련된 리오포닝 뭐 항공권, 신차 가격, 운송 서비스,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물가가 높기는 높아요. 전에보다 확실히 높다는 걸 인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공급망 차질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근데 그게 일시적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높은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요가 많다는. 네, 그렇죠. 그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이거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그 요소들, 뭐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은 결국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아니면 시장을 좀 많은 분들이 그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여라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하시거든요. 뭐 한 20% 30%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주식과 현금을? 우선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국 시장을 보기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과 경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제가 운용하는 랩 상품의 수익률의 변화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통 6월부터 9월 초까지 쭉 한 3, 4개월 동안 수익률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9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수익률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보통 11월 달부터 또 그 다음에 2월까지 수익률이 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또 2월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말, 6월 달까지 또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그 트렌드로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되죠. 지금 이제 7월 달이고 8, 9월까지도 계속 수익률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현금 안 들고 갑니다. 전체 100% 주식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로 하는 데 있죠. 글로벌리 봤었을 때는.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 숫자에 대한 것이 8월 초중순에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또 한 번 또 갈 거다. 그래서 9월 초까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9월 초순 지나고 나서
9월 하순, 10월 달 이때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때는 아마 현금 말씀하신 10% 내지 20% 정도를 확보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거를 한국 시장으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사실 정말 정답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상식이 잘 안 통해요. 잘 통하지가 않아요. 뭐 전에도 안 통했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이 정말 왜 그런지를 모르겠으나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계속 얘기를 해 오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물가 상승률과 연결시켜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었어요. 네. 요거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해징하는 업종에는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운송 관련, 그죠?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이거는 자동차에서 수요가 확 늘었고, 또 모든 이 제품들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대형 기업들이 서버 디램을 쓰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일어나고, AI가 발전되고 이러면서 계속 늘어나니까 이쪽은 당연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래서 반도체도 들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업종에 대한 비중은 절반 이상 무조건 그렇게 저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만약에 달러가 초강세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한국 투자 못해요. 신흥국 투자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냐면 중국 시장을 투자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 네. 거기서 특히 대형주는 아니고요. 심천 지수를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수에 투자를 하자. 네.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까 중소형 성장주들, 중소형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심천 지수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달러가 초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똑같이 한국과 연결시키면 지금은 원화가 갑자기 막 1120원대에서 1150원, 1160원 이렇게 훅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달러가 9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3까지 올라왔잖아요. 요 과정이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달러가 초강세로 갈 것이냐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그거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나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스케줄로 보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107% 정도 되는데 2023년까지 120%까지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 커요. 그리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달러가 초강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신흥국 투자 그리고 한국 투자를 걱정을 해야 되느냐? 결국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근데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판단할 땐 그건 2023년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춘다면 지금은 신흥국 투자를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은 맞다. 그래서 저희는 7대3 전략을 쓰고 있어요. 선진국 7, 신흥국 3. 그 안에서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것들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70%의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이겠죠. 미국의 70%, 그다음에 뭐 중국, 한국, 뭐 대만 이런 포함해서 한 30% 투자한다고 해도 네. 결국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어떤 비중의 문제는 있겠으나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는 다 동일하지 않을까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여기 또 업종별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쨌든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어요. IT/반도체 이쪽을 30%.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거의 뭐 반도체 IT가 50%니까 뭐 그보다 좀 낮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비중은 글로벌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중에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은 뭐 석유 관련이나 이런 쪽들도 있는데 그쪽은 이제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섹터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 20%.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변이 나오고 나서 워낙 백신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기술력을 높이고 있거든요. 네. 바이오 업종에. 신약 개발의 어떤 성공률, 신약 개발의 어떤 테스트의 이 빈도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 AI를 활용하고 뭐 이런 게놈 시퀀싱도 하고 DNA 시퀀싱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한 20% 정도. 그러면 이제 이 세 개 업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 20, 20 이 세 개를 더하면 70%죠. 70%. 또 이것도 7대3 전략이 나오는데 나머지 이제 15%를 어디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15%, 그다음에 소비재 15% 이런 것은 이제 경기 민감 중에서도 좀 약간 가치주나 원자재 또 인플레이션 중에서 그런 옛날 트레디셔널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경기는 계속해서 소비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비재 비중을 15% 정도 들고 가자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업종 분산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목 찾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을 될 수 있으면 공부를 다 하시고 이 업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1위부터 4위 정도까지를 나눠서 사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올해 하반기에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워낙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의 대이신 분들이 많아서 올 한 해 계속 실망을 하는 그 연속이어가지고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뭐 정말 뭐 한국의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좀 뜨고 있으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근데 미국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런 회사가 있나요? 기업이? 전부 뭐 우리가 그쪽에 없으니까 진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LG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배터리 관련. 예, 배터리. 네. 뭐 사실 당연히 테슬라나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쪽이 전기차 시장의 30%를 들고 가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쪽에 부품을 받아오는 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해징으로 입장에서도 또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천연가스에서 전력 저장으로 변한단 말이죠. 이번에 텍사스가 갑자기 추위가 확 들어오면서 천연가스 파이프가 다 얼어버리니까 전력이 없으니까 큰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저장하는 시설 그리고 또 그 전력을 저장할 때 만들어내는 시설 그걸 태양광화 시킨다든지 풍력화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남아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력을 세이브를 해서 그거를 나중에 또 딴 쪽으로 보내는 이런 쪽의 어떤 활성화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밸류체인을 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기후변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길게 보면은 이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한국으로 놓고 또 이제 질문을 아까 잠깐 하셨으니까 요즘에 배터리 좋죠. 근데 그거 얼마 전부터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니 뭐 분할 이슈 뭐 나오면서 이거 뭐 한국의 배터리는 끝났다 뭐 자동차 그런 내재화하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주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그런 거고 결국은 앞으로 성장할 게 뻔히 보이는 업종에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흔들리더라도 들고 가야 하는 게 맞죠. 만약에 그게 완전히 스토리가 깨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옛날에 일본이 반도체를 완전히 우리한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와 연결이 돼서 좀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시면 이 중국이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제조업 아웃풋의 거의 28.7%예요. 그죠?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보다도 높고 미국과 일본을 더한 것보다도 높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만큼 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자꾸 지금 유럽이 공격하고 그렇죠. 미국이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워낙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그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요 세 개를 더하면 80%입니다. 정말 많죠. 근데 리뉴어블 에너지 쪽,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다 더해봤자 10%밖에 안 돼요. 풍력 4%, 그 다음에 솔라 3%, 그 다음에 뉴클리어 3개 더하면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스케줄이 어떻게 나와 있냐? 2060년이 되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3개 더하면 14%. 근데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걸 더하면 그 나머지 86%.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35년 동안의 시간인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중국이 전력을 제일 많이 쓰고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이게 이쪽으로 변한다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을 사야 되겠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중국의 기업들 또 이런 차트들도 있어요. 이제 석탄이 얼마나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컨섬션에 있어서 전력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나 짓고 또 태양광의 캐파시티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우리가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인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융기실리콘이라는 종목이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입니다. 상해 종합 상장이 돼 있는. 어쨌든 중국이 태양광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는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제가 2011년부터 2013년에 있었거든요. 그 3년 동안에 교수들 만나면 태양광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보시면 2013년 그렇죠? 그때가 제일 낮은 가격이었어요. 0.77. 근데 고점이 얼마냐? 94. 야, 엄청 올랐네요. 얼마 올랐습니까? 12,000% 올랐어요. 12,000%. 저거 연간 환산을 계산하면 8.5년 동안 연 76%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거 증자도 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갔는데 아까 태양광의 비중이 얼마다? 3%. 3%. 저게 이제 얼마까지 갈 거다? 24%. 그러니까 우리 침투율이라고 하나요? 아직도 멀었다. 네. 보통 침투율이 10% 돼야지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보기 좀 어려운데요. 에너지 쪽이니까.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매출 기준으로서 중국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에서 일으키는 이 매출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앞으로 거의 7배, 많이 가면 20배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그러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 신재생 에너지. 예. 그럼 융기실리콘도 있고 퉁웨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다초도 있습니다. 다초 에너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다 보시면 연간 환산 수익률이 낮게 봤을 때 30%,
높게 보면 76%. 이런 좋은 투자처가 어디 죄송합니다. 추천하기보다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오를 것이냐? 그 시장이 더 그만큼 커질 것이니까 더 오를 수 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도.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뭐 삼성전자가 옛날에 얼마였어요? 근데 네. 중국 시장에는 워낙 그 정치적 변수가 많잖아요. 리스크. 그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뭐 폭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알리바바를 공격을 했냐? 정부가. 그다음에 왜 그 또 다른 요번에 디디 주식인가 막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공격했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은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알리바바가요. 그 중국의 전자상 거래 시장 점유율에 거의 30%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 그럼 20% 넘어가기 시작하면 걱정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퉁웨이, 융기실리콘, 뭐 다초, 뭐 이렇게 쭉 중국 회사들이 지금 5개, 6개 있단 말이죠. 네. 시장 점유율 퍼센티지로 따지면 10%가 안 돼요. 그러면 네, 각각.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엔터티가 중국 정부를 뭐 공격할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기에는 안 하는데 대신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건 키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산업이 어떤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융기실리콘의 마켓셔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중국만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 점유율이 30%가 됐다. 그럼 이거는 전 걱정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는 산업에 중소형주 위주 또는 여러 분산 투자가 가능할 때는 그때는 그 종목을 투자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전에 왔을 때 제가 40 룰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 더하기 영업 마진율 이걸 더했을 때 40% 이상이면 보통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의 몇 배까지도 거래가 되는 게 괜찮다. 10배. 10배 PSR.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할 거면 당연히 그40 룰보다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40보다도 훨씬 높겠죠.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숫자 보실까요? 통웨이가 53. 그죠? 융기실리콘이 80. 그 다음에 다초 뉴에너지는 180.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더하기 마진율 더함. 요거 이제 퍼센티지는 뺀 거고요. 그냥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PSR이 10배 훨씬 넘어야죠. 근데 지금 PSR이 얼마입니까? 2.8배, 5.4배, 3.5배. 아, PSR이 낮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대로 가격이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미국도 이 앞으로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천연가스에서 태양광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엠페즈 에너지, 뭐 퍼스트 솔라,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 풍력으로 보면 뭐 TPIC, 컴파지션 회사도 있고 뭐 선런 뭐 등등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PSR이 막 20배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경계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막 부양을 하니까 사실 아직 40 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장을 생각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둘 다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이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시장에서 대표적인 탑4들은 들고 가면 사실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마침 중국 태양광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에 이제 전 세계 이 폴리실리콘인가요? 그거의 그 최고 그 생산지가 그 신강 지역이라고 전기세가 싸서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그쪽 지역의 물품을 뭐 사지 않는다 뭐 이런 그래서 뭐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태양광 실제적으로 중국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뉴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네. 자, 이런 거죠. 테슬라 한번 볼까요? 우리 테슬라 한번 보죠.
참 미국도 참 대단하다 느끼는 게 거의 거저 가져간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열심히 중국이 전기차를 막 투자를 했어요. 네. 미국보다도 훨씬 빨리 훨씬 더 많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막 했습니다. 그랬는데 테슬라가 딱 나타나면서 마켓시어를 딱 잡아먹기 시작하고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마켓시어를 30%를 딱 가져가니까 이쪽에 밸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뭐 길리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PSR 뭐 2배까지도 못 가요. 근데 테슬라가 딱 나타나면서 마켓시어 30% 잡아먹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PSR 100배 뭐 이러면서 증자하고 그러면서 가치가 막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중국도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중국 니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전략을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엄청나게 이쪽 투자를 했어요. 신장, 지역부터 시작해서 사실 보면 생산 기지로 따지면 미국은 중국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거의 뭐 4%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수준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걸 더 엉망으로 만들었었고. 이제 와서 이쪽을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 탄소 배출 제로 만들어야 되고. 이쪽 엄청나게 키워야 될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펄솔라 같은 것, 뭐 또 다른 어떤 에너지 기업들을 밸류를 왕창 또 틔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증자가 되게 만들 거고, 그러면서 이쪽이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게 미국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더 매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그럼 지금 가치의 2배는 받겠죠? 그렇죠? 지금 쿠팡 가치를 딱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신장과 뭐 이 얘기는 이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더 앞서 나가냐 이거에 지금 경쟁인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중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나요? 왜 않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니까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반대로 그럼 미국 사이드 쪽을 보면은 어쨌든 이 제조와 관련해서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자체 내수 시장 이게 캐파 자체가 틀리잖아요 단위가.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퍼스트 솔라라든가 이런 기업들 중국과 함께 대응되는 어떤 지점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있는 일일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세요? 자, 엔드 유저 쪽을 안 놓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비 시장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반도체도 있어도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메모리만 있지만 우리는 미국은 전체 반도체 시장 전체로 계산하시면 50%가 넘어요. 그 소비가 그쪽 수요가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죠. 네. 자, 태양광도 마찬가지인 거죠. 태양광도 태양광 발전까지의 그러니까 처음에 폴리실리콘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모듈 생산에 전력 생산까지 요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시장 전체 규모의 미국이 50%를 가져간다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초뉴 에너지가 말씀드렸던 그 신장 쪽에 있는 폴리실리콘 회사는 어쨌든 서포트, 그러니까 부품을 넣는, 우리가 반도체를 넣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 미국이 흔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시장은 태양광 소비가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중국만큼 클 거고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쪽 회사에서는 아마도 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쪽에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잡는 거지 중국 그 회사를 망가뜨리겠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망가뜨릴 거야 이 경우가 아니고 어쨌든 경쟁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패권을 미국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중국도 어느 정도를
기브앤테이크니까 주고 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7대3 정도로 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뭐 신흥국 시장 이렇게 나누셨으니까 네. 뭐 그런 비율로도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개별 기업을 정말 고른다는 게 어려우니까 ETF로 담는 맞아요. 게 이제 보통 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담을 만한 ETF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ETF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말씀해 주실 게? 전체적으로? 전체로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ETF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트 중에서 지금 37개 ETF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를 좀 뽑아 볼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여기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TAN이라는 티커가 TAN. TAN. 예, 이게 태양광입니다. 그다음 이게 미국 미국 상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PBD. PBD. 네. 근데 이제 PBD의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장의 종목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자, 그러니까 PBD의 이 종목은 미국 쪽 회사가 30%.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 글로벌이 70%. 그래서 글로벌이 더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미국보다 글로벌이 훨씬 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유럽이랑 미국보다는 중국이랑 이런 국가들이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이 현재 뭐 점유율이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PBD를 더 좋아하는데 PBW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PBW 있잖아요. 요거는 똑같은 건데 반대로 해외를 30, 미국을 7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테슬라를 생각하신다면 PBW를 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가 미국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다른 또 그 종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QCLN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ICNN 네, 있고요. 예, 그 정도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ETF를 사용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ETF의 지금 언급하신 ETF의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흐름 보시고 거기에 종목이 뭐가 있는지도 공부하시고 또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거기에는 종목까지도 공부를 하셔서 종목을 골라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ETF를 먼저 보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 불안한 장세에서 강세장을 이야기하시는 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한 5, 6년 쭉 오르면 참 좋은데요. 네. 편안한.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항상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조바심이 날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되면서 뭐죠?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런 말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투자는 이제는 필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다 하고 있는 게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필수. 첫째. 두 번째는 투자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같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자꾸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실수록 수익률은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랩 상품도 그렇고 보시면 물론 제가 수익률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 이름을 달고 시작했던 시기가 2019년 9월달 코로나 터지기 전이거든요. 지금 아직 2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수익률이 얼마인데요?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못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인덱스를 아웃퍼포먼스를 거의 50%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뿌듯한 자부심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수익률의 변동성은 있을 거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네, 지금 막 삼성전자 때문에 막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뒤에는 웃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 빠지는 하루이셨던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또 기대하고 또
편안한 밤 보내시면서 내일 희망찬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